추운 겨울이면 일기예보나 날씨 관련 기사에서 체감온도란 말을 많이 쓰죠. 체감온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온도 측정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온도계는 공기 중의 온도만을 측정하고 풍속이나 습도, 일사량 등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온만으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추위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죠. 반면 체감온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입니다. 기온 외에 바람이나 습도, 햇볕의 양, 개인적인 체질이나 거주 형태, 심리 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죠. 따라서 정확한 측정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체감온도라고 부르는 것은 온도의 풍속의 영향을 고려해 산출하는 풍냉지수인 것이죠. 체감온도라는 개념은 남극을 6번이나 정복한 미국의 탐험가 폴 사이펄, 찰스 파셀이 처음 고안했습니다. 이들은 남극을 정복하면서 체감온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1939년 남극에서 피부가 동상 증세를 보이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체감온도 계산식은 당시 겨울철 야외 활동과 군 작전 훈련에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체감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1년 미국 기상청과 캐나다 국방부가 손을 잡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매년 극심한 추위 때문에 체감온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해요.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체감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만들어 체감온도를 예측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체감온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나 바람이라고. 겨울철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피부의 열 손실률이 높아져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보통 영하의 기온에서 바람이 초속 1m 빨라지면 체감온도는 2도씨가량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습도 역시 체감온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우나의 예를 들어보면 습기가 없는 건식 사우나의 경우 100도씨 정도까지 견딜 수 있지만 습식 사우나는 70도씨 정도만 되어도 견디기 힘들죠. 또 탕의 경우는 50도씨 이상만 돼도 들어가기 힘들죠. 결국 온도가 같은 경우에도 습도에 따라 체감온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여름의 날씨는 일사량과 습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불쾌지수라고 표현하는 습도와 온도에 관한 지수를 발표합니다. 주변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적응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도 체감온도는 달라집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과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같은 온도여도 느끼는 추위가 다르죠. 그들이 적응하며 살아온 온도에 익숙해졌기 때문인데요. 제주 해녀가 한겨울에 바닷속에서 1시간 넘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반복된 물질로 추위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죠. 체감온도는 몸무게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추위를 더 타는데 이것은 근육의 양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사용할 때 열을 내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적으면 그만큼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추위를 더 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남녀가 느끼는 추위의 정도도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의 차이로 인한 건데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여성이 더 추위를 잘 탄다는 결론인 것이죠. 또 여성은 남성보다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기관도 더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뚱뚱한 나의 몸매야말로 겨울나기에 최적화된 몸이지. 에이, 난 그런 근육이 없어도 하나도 안 추운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추위를 덜 타기도 하는데요. 열을 잘 내게 하는 갈색 지방세포가 어른들에 비해서 많아서입니다. 이 세포는 갓난아이들이 생존을 높이기 위해 진화된 것인데 어른이 되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젠 날씨 정보에서 알려주는 체감온도에 귀 기울여 봐야겠네요. 추위를 알고 대비할 수만 있다면 올겨울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겠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점점 더 두껍고 따뜻한 옷을 찾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추워졌다고 두껍게만 입는 건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추워도 얇게 입는 게 트렌드죠. 이렇게 옷이 얇아진 데는 발열레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얇은 한 장의 티셔츠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발열레이는 일반적인 레이의 소재와는 달리 특정 조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첨단 기능성 섬유를 활용해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내일을 입어도 따뜻하겠지만 겨울엔 역시 두툼한 소재의 외투가 중요하죠. 특히 두터운 소재에 뛰어난 방한성을 갖춘 패딩이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패딩을 입게 되었을까요? 먼저 패딩이란 단어는 채워넣기, 속을 넣음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 소재에 깃털이나 합성면 등을 채워넣고 퀼팅으로 누빈 의류의 총칭이죠. 본격적으로 패딩이 만들어진 것은 1950년경 프랑스에서입니다. 프랑스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 따뜻한 작업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패딩이 제작된 것입니다. 이후 1968년 그르너블 동계올림픽에서 프랑스 스키팀의 유니폼으로 패딩이 사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딩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궁금하죠? 패딩은 옷 속의 공기를 가둬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 패딩을 입었을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정지 공기층 형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발열레이는 열을 내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흡습 발열을 활용한 제품의 경우 수분이 섬유에 붙으면 흡착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에너지가 높은 기체 상태의 수분이 액체로 변하게 되면서 생기는 응축열을 통해 발열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땀이 많은 사람에겐 흡습 발열레이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흡습 발열레이는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흡습 성질을 지닌 기능성 섬유가 바로 세계 최초의 인조 섬유, 레이온입니다. 미국 섬유회사가 처음 만든 이 실은 물과 친해 수분을 잘 흡수하고 머금는 성질을 갖고 있죠. 레이온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 더욱 가늘고 촘촘하게 뽑아내는 기술이 2000년대 발열레이의 시장을 개척하게 된 거죠. 발열레이의 또 다른 종류인 광발열 원사를 사용한 발열레이는 신체나 태양에서 방출되는 원적 개선을 증폭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요. 섬유 안에 있는 물질이 인체 태양에서 나오는 원적 개선을 받게 되면 분자끼리 충돌을 하며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로 야외에서 자주 활동하는 사람이 착용하게 될 경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신체에서 외부로 향하는 열을 다시 반사해 보온성을 유지하는 체열 반사 발열레이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패딩에도 발열레이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패딩은 주로 속에 어떤 충전재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더 가볍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위 깃털은 오리의 털보다 훨씬 더 길고 크죠. 보통 거위에서 채취한 솜털은 오리에서 채취한 것의 1에서 1.5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거위털의 확대 모습을 보면 오리털에 비해서 마디가 듬성듬성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밀도가 높고 촘촘한 게 좋을 것 같지만 밀도가 낮은 것이 엉킴이 훨씬 적고 품을 수 있는 공기의 양도 많아서 보온, 흡습, 투습, 방습성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내 털은 충전재로 안 쓰는 거야? 닭은 물새가 아니라 육지에서만 생활하므로 다운이 없습니다. 다운이란 물새 깃털 옆에 자라는 솜털을 말하는데요. 물새의 가슴, 배 아랫부분, 목 아랫부분, 날개 밑에서 자라는 털을 말하죠. 이 털은 보온과 방수 역할이 매우 우수한데 닭털은 방수는 물론 보온도 되지 않고
물에 닿으면 흡수를 해 금방 무거워져 충전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리털 파카라고 부르는 제품에는 오리의 다운이라 불리는 솜털이 들어있는데 이 다운이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리털 파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운 함량이 50%를 넘어야 다운 파카라 할 수 있는데 이 다운은 물새에서만 발견되고 물새 중에서도 전체 털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이나 패딩이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동물이 희생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의 방한복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찡하게 하는 겨울. 집이 밖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난방 방식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열이 있는 연기로 방바닥에 있는 돌을 태우는 온돌 방식이죠. 온돌은 춥고 찬바람이 부는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시설입니다. 방바닥에 깔린 돌에 온도가 전달되는 것은 열의 전도 원리이고 바닥의 온도로 방 전체에 복사열을 전달하는 것은 복사 현상이죠. 또 공기가 대류되는 현상을 통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지리산 반야봉 7불암에 있던 아자방입니다. 한번 불을 지피면 따스한 기온이 49일을 간다고 전해졌는데요. 아자방이 이처럼 오래 온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비밀은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옥이 따뜻할 수 있는 이유는 온돌뿐만이 아닙니다. 문종이라고도 불리는 한질은 오랜 역사를 지닌 방문 전용 단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 먹인 한지의 뛰어난 보온성과 햇빛 투과율을 자랑합니다. 한지 단열의 비밀은 섬유질에 있습니다. 일반 종이는 목재나 기타 식물 섬유를 잘게 분해한 펄프를 화학 처리해 만듭니다. 이와 달리 한지는 화공약품 사용을 일체 배제하고 당나무를 비롯한 원료 목재 섬유질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종이를 뜨는 방식으로 만들죠. 이 섬유질은 빛의 굴절률이 높은 탓에 투과율이 낮고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먹이게 되면 섬유질 틈새 공간에 기름이 채워지면서 빛의 굴절률이 낮아집니다. 자연히 투과율은 증가하겠죠. 빛을 끌어들이는 양만큼 실내 온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기름을 먹인 한지는 액체 상태의 물은 차단하고 기체 상태의 수분은 배출하는 특성으로 인해 탁월한 방수 효과를 내게 되죠. 현대주택에서 난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단열입니다. 건물 외부의 차갑거나 더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열 손실은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우리나라 일반 주택의 열 손실은 외벽과 지붕, 창호가 부실한 데서 비롯됩니다. 주택의 열이 손실되는 이유는 열의 전도를 통한 열관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열관유란 열 에너지가 고체를 통해 공기에서 공기로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재라는 내복을 입혀둡니다. 단열재는 외부에서 전도된 열 에너지를 내부로 통과시키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최소화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내부 환경이 덜 민감해지도록 해줍니다. 단열재 효과는 주택의 경우에 단열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약 40~50%가 납니다. 그중에 단열재는 건물 외부를 감싸는 단열재로서 외기의 차가운 열과 뜨거운 열을 동시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없게 된다면 계속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과 에너지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사용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열재를 많이 겹칠수록 더 따뜻해지는 걸까요? 물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따뜻한 것과 마찬가지로 얇은 단열재를 여러 번 겹치는 것이 따뜻하겠지만 연속적으로 겹치는 것보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더 둔다면 단열의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모든 단열 물질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단열재는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의 열 저항은 0.1와트인데요.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열 저항 값을 가진 단열재는 없다고 해요. 흔히 내장 인테리어를 할 때 단열재를 대고 그 다음에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각재를 대는 이유는 공기층을 둬서 단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열까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도 집안 곳곳엔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집안 내부의 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내부의 따뜻한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열 관리의 핵심은 창문입니다. 지금 창문에 대한 온도는 한 17도, 18도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창문 틈, 연결되어 있는 창문 틀 부분은 약 한 11도 정도로 6도씨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 틈새 사이로 한 6도 정도의 열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창문을 통해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기운을 문풍지를 이용해 막고 창문을 통해 외부로 전도되어 나가는 열은 뽁뽁이를 부착함으로써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집안의 냉기는 물론 새는 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올겨울 집안의 온기를 지켜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요.